네,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고성국의 판 시작하겠습니다. 이 고성국의 판은 일주일 동안 있었던 여러 이 사건 사고들을 흐름을 잡아서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워낙 사건 사고들이 많고 또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어제 그제 있었던 사건도 잊어버리기 쉽고 또 한참 옛날에 있었던 일처럼 생각되기도 하고 또 여러 사건들이 막 뒤섞여서 전개되기 때문에 이 사건의 맥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추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일주일 단위로 지난 일주일을 총 정리해주는 그런 판을 저희들이 새로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북한의 아주 강도 높은 군사도발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새벽에 의해서 오후에 서해 동해상에 포격도발이 있었습니다. 7차 핵실험을 강행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이라는 점도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군사연합훈련을 연장하고 또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군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150대 군용기를 띄워서 무력 도발을 하기도 하고 그 중에 몇 대는 하도 낡아서 이륙하다가 떨어지기도 했다 그러는데 어쨌든 150대가 아니고 100대라 그러기도 하고 어제는 군용기 북한 군용기 10여 대가 MDL 북방 25km까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F-35A 최신의 전폭기가 대응 출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고조되는 상황에서 쟁점은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9.19 군사합의를 계속 지켜나갈 것이냐. 북한이 이미 9.19 군사합의를 완전히 휴지 조각처럼 만들어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는데 우리가 계속 그 9.19 군사합의를 지켜나가야 할 것이냐. 9.19 군사합의 자체가 문재인이가 김정은이한테 갖다 바치듯이 한 말도 안 되는 굴욕적인 합의였는데 그 합의조차 북한이 지금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서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는데 그걸 우리 정부가 계속 지켜가야 할 것이냐. 9.19 군사합의 즉각 파기해야 한다. 즉각 파기해야 한다. 그리고 9.19 군사합의로 우리가 휴전선으로부터 40km 이상 후퇴해서 정찰하고 심지어 이 서해상의 K9 자주포 훈련도 육지로 가져와서 전혀 다른 지형에서 해만 됐던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이제는 정상화시키자. 이 부분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적절한 이 사건적 계기를 잡아서 9.19 군사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하고 지난 문재인 좌파 정권 5년 동안 약해질 대로 약해진 대북 정찰 전력, 대북 즉각 대응 전력 이거 정상화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논점은 대한민국의 핵 무력 강화입니다. 지금 우리는 핵이 없습니다. 북한은 핵을 최소 수십 개를 만들고 그것을 대한민국을 직접 겨냥하는 경량화 소형화를 위한 7차 핵실험을 준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언제 핵실험할지 몰라요. 지금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태에서 핵에는 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핵시대의 기본 명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이제 많은 국민들이 갖게 됐습니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이 핵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을 개발해서 보유하는 겁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NPT 탈퇴와 국제 제재를 우리가 감수해야 합니다. 물론 자위권 차원의 핵무장이니까 국제 제재가 없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해봐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핵 주권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핵을 직접 개발하지는 않지만 미국이 갖고 있는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자. 30년 전에 우리가 그러고 살았다. 근데 이것은 미국의 통치권 차원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지금 이 시각까지는 미국은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를 할 계획이 없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현실적이면서도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이 핵 공유입니다. 우리가 핵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핵 사용권을 함께 나눌 수는 있지 않냐. 미국이 핵우산으로 확장 억제를 통해서 한반도의 안보 공략을 하고 있는데 그 확장 억제를 조금 더 한 걸음만 더 진전시키면 핵 공유까지 갈 수 있지 않냐. 그것은 우리가 차를 안 사더라도 리스로 내 차처럼 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인 것이다. 이것이 핵공유론입니다. 근데 핵공유론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토형 핵공유인데 나토형 핵공유는 나토 여러 나라에 미국의 전술핵이 배치된 상태에서 그 전술핵의 사용권을 공유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전술핵 재배치 없는 전술핵 없는 핵공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미국의 핵전력을 한반도 주변에 상시 배치하고 한반도 주변에 상시 배치되어 있는 미국의 핵전력을 유사시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핵공유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한국형 핵공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술핵 재배치, 한국형 핵공유를 포함해서 북한의 핵에 대응하는 우리의 핵전력 강화를 위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내외의 여러 의견들을 듣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조야에서도 이제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핵우산 약속만으로 북한 핵이 억제되는 단계는 지나간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이번 주 매우 중요한 안보상의 흐름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이 국회에서는 내내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국정감사는 통상 정부의 국정을 감사하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가 5월 10날부터 출범을 해서 지금 6개월이 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6개월이 채 되지 않은 윤석열 정부를 향한 국정감사가 무슨 거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정감사는 문재인 좌파 정권 5년간의 실정을 드러내고 문제점을 짚어보는 그런 국정감사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이 특히 초선 의원들의 맹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지금 제가 언뜻 떠오르는 이름들 구미 지역의 김영식 의원이나 구자근 의원 또 배현진 의원 박수영 의원 이런 의원들이 퍼뜩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많은 이슈를 만들어낸 것이 태양광 관련이었습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이 정말 황당하게 밀어붙인 엄청난 국고 손실을 가져온 탈원전 정책의 부산물들이 태양광이고 풍력이고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고 그렇습니다. 이 좌파들이 여기에 먹을거리가 있다고 다들 파리떼처럼 달려들었던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실에 국무조정실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더라도 태양광 사업 곳곳에 온갖 부정과 편법과 불법이 판을 쳤다는 겁니다. 태양광 비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부의 예산을 불법 탈법으로 갈취한 범죄들입니다. 또 하나는 태양광을 담보로 문재인 좌파 정권이 강력하게 정책으로 밀어붙였던 태양광 사업을 담보로
각종 금융기관에 무자격자들이 무더기 대출을 하고 담보 이상의 대출을 받아서 은행들의 부실화까지 우려될 정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은 지금 금감원의 조사, 또 국무총리실의 전수조사, 그리고 이 조사에 근거한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낱낱이 앞으로 밝혀져야 될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게 해서 어쨌든 산 허물어서 나무들 다 베어내고 또 새만금 같은데 해상에다가 깔고 해서 태양광 발전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긴 태양광 발전소를 송배전이 제대로 받쳐주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국민 세금이 송배전 과정에서 줄줄 새는 일까지 있었다고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태양광 난개발로 인해서 산림의 매몰이 우려되고 그리고 매장문화재가 훼손되는 등 상식 밖의 이 범죄 행위들이 대한민국 국토 전 곳에서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태양광에 이어서 해상풍력 등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온갖 사기꾼들, 브로커들이 판을 치면서 그들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으로 이 기업들을 중국 쪽에다가 넘겨버리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에너지는 국가 전략 산업입니다. 그 국가 전략 산업, 안보와 직결된 산업이기도 한데 이 국가 전략 산업을 중국 사람들한테, 중국계 기업한테 헐값으로 팔아넘긴 자들까지 있습니다. 이 자들이야말로 제2의 이완용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이르기까지 문재인 좌파 정권이 지난 5년간 저질렀던 신재생 에너지 관련 범죄, 이것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이번 주에 시작할 계기들을 국정감사를 통해서 밝혀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런가 하면 역시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것인데 이 김정숙이 버킷리스트의 실체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문체부 장관 오라고 했던 그 인도의 초청을 굳이 문재인 청와대에서 애걸하다시피 김정숙을 좀 불러주세요. 그 바람에 애초에 2,500억 예산이 갑자기 3억 7천 예산으로 뛰었습니다. 40명이 타는 공군 2호기가 동원됐고 거기에 대통령도 타지 않았는데 대통령 휘장이 버젓이 공개돼서 인도로 갔다 왔습니다. 4일간의 인도 출장 동안에 청와대 요리사, 청와대 부대변인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이 인도 타지마을 관광객들까지 통제하면서 혼자 독사진 찍었던 이 김정숙이 세계적인 망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인도 타지마을 관광을 위한 이 여행, 유사한 사례가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관광 때도 재연, 그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재연됐습니다. 앙코르와트로 가기 위해서 서울에 있던 공군 2호기를 빈 채로 프놈펜으로 불러서 거기서 앙코르와트까지 갔다 오고 그걸 다시 빈 비행기로 한국에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한 번 뜨는데 2억 5천이 드는 공군 2호기입니다. 이 김정숙이의 이 옷감 문제는 또 액세서리 부분은 여전히 대통령 기록물실에 꼭꼭 봉인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 번은 제대로 털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국감을 통해서 그동안 다 우리가 짐작하고 부분적으로는 알고 있었던 일이지만 이 김정숙 버킷리스트와 김정숙의 이 호화사치 생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게 단순히 사치했다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공금을 썼냐 안 썼냐의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 옷감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한 사법적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이재명과 관련된 이 의혹들도 계속 제기됐습니다. 이재명과 쌍방울의 커넥션이 계속 문제 제기됐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김의겸이가 한동훈 장관 미국 출장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뜻하지 않게 엑스맨 노릇을 제대로 해가지고 이재명이가 대북 코인 사업에 연루된 의혹이 좌파 정치인의 입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경기도 국감에서는 이재명이가 백현동 관련해서 허위 발언을 했다고 하는 부분들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런가 하면 체육회 국감에서는 성남FC 수사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체육회 국감 성남FC 관련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두산건설 하나만이 아닙니다. 네이버 등등과 관련된 수많은 의혹이 지금 제기된 상태입니다. 또 국감 막판에 이재명이가 국방위원회 위원인데 방산 주식을 2억 3천만 원어치나, 그것도 대선 패배 그 정신없었던 그 와중에 주식 투자를 했다는 것이 밝혀졌고 논란이 된 하루 만에 팔아치웠어요. 그런데 도둑질했다가 돌려주면 도둑놈이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이재명 관련해서는 의혹이 하도 많이 제기되고 또 이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이가 해명이랍시고 한 얘기들이 다 뒤집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두 가지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신에게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는 고구마가 되는 겁니다. 입을 탁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쪽으로 방향을 확 틀어버렸습니다. 그게 친일 국방 논란입니다. 왜 하필이면 독도 옆에서 군사훈련을 일본과 하냐? 일장기, 우길기가 한반도에 휘날릴 날이 올 것이다. 이런 택도 없는 얘기를 하자 더불어민주당 좌파들이 이재명이가 한 말대로 따라서 같이 짖었어요. 실제로 군사훈련이 벌어진 공해상의 거리는 독도로부터는 185km가 떨어졌고 일본 본토와는 12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이런 거짓말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이재명의 목젖까지 수사의 칼날이 좁혀든 한 주간이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주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정론일침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MBC가 윤석열 대통령 뉴욕 방문 당시에 있었던 이 사담, 혼잣말처럼 한 이 말을 자막으로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하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그것을 심지어 미국 의회에다가까지 갖다 바치는 이런 그야말로 이 파렴치한 매국 행위까지 있었는데 그 논란이 아직 정리도 되기 전에, 이거 지금 수사 중입니다. 되기 전에 MBC PD 수첩이 다시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기 위해서 제작한 이 영상이 방송 준칙, MBC 프로그램 제작 준칙을 전부 어긴 사기 방송이었다고 하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은 뭐냐? 공정언론 국민연대와 50여 개의 자유우파 단체, 앞으로 이 단체 숫자는 계속 늘 겁니다. 단체가 MBC 시청 거부 국민운동을 선언한 겁니다. 지난 10월 13일이었습니다. 그 전날에는 이 MBC 공정언론 국민연대가 경기방송 독립훼손과 경영권 부당 침해를 남발한 한상혁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자, MBC 시청 거부. 이것은 이제 시작입니다. MBC가 박성재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총사퇴로 책임을 지지 않으면 MBC 시청 거부는 곧 MBC에 광고를 하는
상품들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확대될 겁니다. 그거 우리가 이미 경고하고 있습니다. MBC 시청 거부, 그리고 MBC 광고상품 불매운동. 이제 기울어진 언론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자유파의 본격적인 행동이 시작된 한 주였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에 이준석 리스크를 이제 털어냈습니다. 뭐 예고된 일이니까 뭐 별 새로울 것도 없어요. 경찰이 이준석이를 무고 혐의, 이것은 실제로 성상납이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검찰에 송치,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준석이는 가처분 관련해서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꼬리 내리고 대가리 숙이고 사법 처리만 기다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준석 리스크가 해소됐는데 이거 뭐 국민의힘이 잘해서 해소된 겁니까? 국민적 여론이 더 이상 저 좌파 판사가 엉뚱한 재판을 다시 하지 못하게끔 압박한 결과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이준석 리스크가 해소되자마자 그 와중에 임시대표를 맡은 비대위원장 정진석이가 야, 이제부터는 내가 왕이야 이러고 오만불손하게 당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리스크가 해소되자마자 당협부터 내가 전부 점검하겠다. 67개 사고당부 당협위원장 임명하고 나머지 253개 전체 당협에 대한 당무감사를 실시하겠다. 이 얘기는 뭡니까? 줄서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 정진석이가 자기는 하기 싫은데 권성동이가 상고 처리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맡게 됐다고 했습니다. 권성동이와 정진석이가 이 판을 짜고 쳐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성동이 지금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권성동이가 영입하고 추대한 정진석이가 당협을 정리하겠다고 나섰어요. 뭐 하자는 짓들입니까? 비대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비상상황에서 구성되는 임시지도부입니다. 그때마다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비대위원회는 단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두 사례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비대위 총선 승리가 목적이었습니다. 그거 해냈어요. 임명진 비대위 김무성, 유승민 등의 배신자들이 당시 자유한국당을 해체하려고 했을 때 당을 사수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100일 동안 당을 사수하고 그만뒀습니다. 단일한 목적을 위해서 비대위가 구성되는 것이고 그 목적을 달성하면 해소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정진석 비대위의 목적은 뭡니까? 정상지도부를 빨리 구성하라는 그 단일한 목적이 있습니다. 전대를 빨리 해서 정상지도부를 구성하는 것이 정진석 비대위의 딱 하나의 목적입니다. 지금 당협정비가 웬 말입니까? 정진석의 월권과 전횡에 대해서 윤상현이 비대위 줄 세우지 말고 전대준비나 제대로 하라. 강력하게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절대다수의 국회의원들도 윤상현과 생각이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앞으로도 계속 추적 관찰하고 필요할 때마다 문제 제기를 강력하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정치라고 하는 게 한시도 쉬지를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와중에도 다음 당대표를 노리는 당권 주자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합니다. 안철수 열심히 뛰고 있고 심지어는
유승민, 나경원 다 출마라고 하는 엉뚱한 얘기까지 했습니다. 예, 김기현이 넌 안철수한테 당대표 하려면 대선 출마 포기 선언해라고 또 공격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유승민이는 열심히 자가 발전하면서 언론 플레이 합니다. 조경태도 당대표 출마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폐지하자. 유승민의 집요한 언론 플레이는 제가 하도 가짜나서 논평 준비했다가 집어던진 적이 있습니다. 연일 유승민이가 지 페이스북에 링크하고 있는 무슨 UPI 뉴스인가 하는 거 아무리 찾아도 이게 언론사인지 어떤 내용의 언론사인지를 제가 실체로 확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장난질이나 하는 유승민이 같은 자가 당권을 넘볼 상태가 됐으니 참으로 국민의힘이 걱정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걸 관리할 생각은 안 하고 당협 줄세우기나 하겠다고 정진서이가 지금 나대고 있는 겁니다. 자, 예, 이번 주의 흐름이 대개 이러했습니다. 예, 그런 중에도 제가 가장 우려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좌파들이 촛불을 들고 나섰다는 겁니다. 좌파들이 촛불을 들고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사실상 탄핵하겠다는 건데 이걸 들고 나온 것은 9월 말부터입니다. 근데 그 흐름이 이번 주에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급해졌어요.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이라는 초선 의원이 있습니다. 철험의 소속인데 이자가 그 촛불 연단에 올라서 탄핵을 공공연하게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5년 못 채우고 퇴진하게 해야 한다. 이건 탄핵하겠다는 얘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5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몇몇 안 되는 좌파들이 촛불 들고서 무슨 퍼포먼스 하듯이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촛불이 점점 커지더니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4번에 걸친 공개 사과에도 불구하고 몰려서 결국 탄핵당하고 감옥에 끌려갔다 왔습니다. 4년 9개월이나 감옥을 살았어요. 한번 해본 자들 박근혜를 했는데 윤석열을 못할까 이렇게 계산하고 이 자들이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좌파들이 촛불을 들고 다시 나섰는데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실 그리고 국민의힘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무시하는 건지 이 김용민이 까든 이 현역 의원들이 직접 연단에 나서서 탄핵을 외치는 이 상황을 개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좌파들의 촛불에 맞서서 투쟁한 세력이 있습니다. 역시 자유우파 세력입니다. 국민의 힘이 아니고 대통령실도 아니에요. 10월 3일 그리고 10월 10일 정광훈 대표가 이끄는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다시 광화문에 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 주사파를 척결하자. 이 구호를 외치고 모였습니다. 이틀 내내 날씨가 아주 굳었어요. 10월 3일 날은 비가 왔고 10월 9일은 10월 10일은 비와 함께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렇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더라도 3만 명 넘는 자유우파 단체, 자유우파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제가 2번 다 취재를 가서 제가 느끼기로는 10만 이상의 인파들이 모였다. 질서정연하게 집회를 했다. 자, 이 상황과 관련해서 핵심은 뭘까?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통상적인 다른 정권의 지지율처럼 집권 1년 차에
60%, 70%를 기록하고 있다면 어떤 얼빠진 좌파가 감히 공공연하게 길거리에서 대통령 탄핵을 외칠 수 있었겠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대통령 선거 때의 득표율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30%대, 심지어 20%대를 기록하게 되니까 이거 봐라. 뭐 3년 4년 기다릴 거 있냐. 이번에 그냥 끌어내려 버리자. 좌파들이 그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정진석이가 임시 지도부에 불과한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마치 당을 완전히 장악한 듯이 설치고 당협위원장들을 줄 세우겠다고 하고 있는 것도 대통령 지지율이 30% 안팎으로 횡보를 계속하니까 대통령이 겁나지 않은 거예요. 집권당이 대통령 눈치를 보지 않게 된 겁니다. 어차피 내후년 선거 윤석열하고 사진 찍은 거 쓸 일 없지 않냐. 이 정도면 우리는 우리 길을 우리가 스스로 갈 수밖에 없다. 대놓고 지금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 또한 대통령 지지율이 관건이다. 이번 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리얼미터에서는 10월 10일 32%, 그리고 광주방송에서는 10월 13일 35.4% 상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공정에서는 10월 13일 36.8%. 그런데 10월 15일 한국갤럽에서는 다시 20%대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횡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옆걸음 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따지면 약보합 상태라고 봅니다. 여론조사 못 믿겠다. 여론조사하는 여론조사 기관도 못 믿겠고 그들의 질문 문항도 신뢰할 수 없다. 그들의 표본도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의구심들을 많은 분들이 갖고 있습니다. 저도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의 모든 언론이 이 정도의 지지율을 계속 발표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심각한 그리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냥 보고 일비할 것이 아닙니다. 지지율 관리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지율 관리를 위한 특단의 조치들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감사원이 선관위나 여심이 이런 곳에 대한 감사를 한다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좀 제대로 된 특단의 조치, 대통령 지지율이 국회가 좌파가 압도적인 다수인 상황에서 총선 때까지 이 좌파가 압도적인 이 의석 구조를 인위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면 국민적 지지밖에는 믿을 게 없어요. 따라서 기존에 발표된 여론조사 못 믿겠다는 이 합리적 의심과는 별도로 어쨌든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대통령실 차원의 또 집권당 차원의 특단의 조치들이 대책들이 마련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 전국 흐름을 보면서 결론적으로 강조해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론조사 관리, 대통령 지지율 관리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이것이 제가 이번 주 고성국의 판에서 결론적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시간이었습니다. 고성국의 판. 일주일 이번 일주일에 전국 흐름을 주요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모니터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음 주 계속할지 아니면 한 번만 해보고 끝낼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고성국의 판이었습니다.